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도 하반기의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제히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 인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7%대 강세를 보였고요. 리비안도 본격적인 대항마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의 밤사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국내에서 이어졌던 전기차 쪽의 시세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모처럼 이었죠. 반도체와 2차 전지 합심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의 연결을 기대하면서 오늘장 준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동반 강세 속에 양지수 모두 다 탄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1.5%, 코스닥은 무려 2.4% 상승했죠. 콜라보 멱살잡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합심한 멱살잡이로 지수 랠리가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인플레 완화 기대감, 인플레 데이터들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침체 우려가 진정됐죠. 소비 심리가 괜찮았고 기업들의 전망도 꽤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힘입어서 지수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조정 시 상승 섹터들은 그에 반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기계, 의류 OEM.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좋았던 쪽에서는 이제 어제 조정이 나왔고 숨 죽이고 있었던,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강한 시세를 나타냈죠. 시장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10조 원 미만이었고요. 이슈들은 꽤 있었어요. 포스코 그룹의 100조 원대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뉴스는 많았죠. 경기 우려가 진정됐고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반도체 수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힘이 돼줬죠. 거기에다 엔비디아 주문 폭주 이야기, HBM, DDR5 종목들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신고가, 에코프로가 코스닥 2.4% 이날 상승의 4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급등 나왔죠. 테슬라의 인도량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어제같이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전반이 좋았어요. 셀 3사, 양극재 혹은 장비주 전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자,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간다라는 것은 시장의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체력이 받침되지 않아서 반도체 가는 날, 2차 전지 가는 날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 시장의 힘이 좀 세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하루로 끝난다면 말은 달라지겠죠. 추세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계속 가게 된다면 당연히 강세장 진입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였죠. 포스코 그룹이 기존의 철강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완연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121조 원의 투자 소식을 또 내놨죠. 철강수소 2차 전지에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 2차 전지 쪽의 강세로 인해서 어제 포스코 그룹주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 DX 인터내셔널, 스틸리온, 포스코 퓨처임까지 모두 강세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쪽 계열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명 시스템 통합업체들이죠. 각 그룹사별로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DX 꼽을 수 있을 거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롯데 쪽에서는 롯데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그룹사별로 하나씩 이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 투자 관련한 소식에 종목들 흐름이 좋았는데 유달리 DX 쪽이 좋았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시스템 통합업체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현대차도 어제 뉴스가 있었죠. 2025년까지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포부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요. 자,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혹은 전기차 플랫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쪽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는 사업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라며 투자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으니까요. 이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한 5거래일째 계속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업체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는 에코프로가 가장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가는구나. 90만 원 위로 올라왔고요. 이제 황제주 100만 원을 터치할 것인가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갖은 매물대를 다 돌파해냈고요. 일부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파산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더불어서 쇼스퀴즈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20% 급등,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쪽 양극재들도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삼성 SDI나 셀 업체들도 꽤나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 SDI 쪽은 한 연이틀 짚어드린 대로 전고체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전고체 관련해서 어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었고요. 어제 시장이 2차 전지 쪽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딱 하나 빼고 전원 다 상승이었습니다. 장비 쪽에 DYPNF 이 종목만 어제 하락했고요. 나머지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네요. 지금부터는 에코프로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흥미진진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창환 부장, 배터리 부장으로 유명하시죠. 이분 개장 성공 전략에 나오실 거니까요.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시고요. 진만쌤과도 우리 2차 전지 반도체 이야기 나눠갈 겁니다. 자, 그리고 치킨게임의 강자라며 어제 살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2차 전지 쪽에 힘을 실어준 하나의 큰 이슈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대대적인 가격 인하 조치 덕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뉴스가 추가됐다라고 전해드렸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 이제 마진 방어가 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살펴드렸었고요. 실적은 7월 1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이슈가 아무래도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다 보니까 뉴욕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됐죠.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조기 폐장을 했고요. 이제 오늘 밤에 열리게 된 뉴욕장은 휴장에 들어가죠. 경기 기대가 이날은 조금 악화됐습니다. 제조업 데이터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한동안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다 눌러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제조업 데이터가 6월 제조업 PMI,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 모두 다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우려를 살짝 더했네요. 그리고 이슈적으로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봐야겠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면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역전폭이 1981년 이래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또한 떨어졌고요. 오늘은 경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테슬라 전기차 쪽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서프라이즈 소식에 리비안과 샤오퐁도 인도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대세론에 다시 힘이 좀 실리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리비안, 샤오퐁, BYD 모두 다 역대급 인도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비안은 5일 동안 주가가 한 40% 정도 올랐어요. 생산량도 3배, 인도량도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루시드도 6일 연속 올라가면서 상장 이래 역대 최장 기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테슬라, 샤오퐁, 루시드, 리비안 혹은
리튬 관련한 종목들까지 오늘 전기차 밸류체인이 뉴욕장에서 또 좋았습니다. 거기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파나소닉이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4개 공장을 더 지어야 될 것 같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한테 주 납품을 하죠, 배터리를.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QE 증가, 대중화, 이에 힘이 좀 더 실리는 모습이네요. 자, 테슬라 딱 보이시죠? 자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정말 가운데서 가장 쨍한 초록의 힘을 보여주면서 7%, 6.9% 정도 오름을 보여줬습니다. 6월 말에 중국 판매량 역대 최고 전망 나왔고요. 거기에 공매도 쇼커버 이슈까지 있었죠. 테슬라 하락 배팅을 했던 공매도 쪽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옵니다. 올해 16조 원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시장에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테슬라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수는 올랐습니다만 다른 쪽은 그래도 빅테크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 생산 목표량을 줄인다라는 얘기 속에 부품의 공급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업종도 흐름이 좋았어요.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고 나서 배당을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개별 종목 이슈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기억나는 건 테슬라와 전기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흐름이었고요. 산업뉴스, 오늘 시세에 영향 줄 만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생산 목표 하향했다라는 소식 앞서 점검해 드렸고요. 단독 뉴스로 LG 디스플레이 제네시스에 OLED 첫 공급한다라는 이슈 있는데 요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또 조심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일단 참고 정도 해보죠. 그리고 어제 웹툰주 중에 DNC 메디어가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애플이 웹툰 서비스를 북미 시장까지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웹툰은 지금 계속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창작사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시장 관심을 못 받았었고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단발적인 시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질진 모르겠네요. 체크 정도만 하시죠. 자, 섹터 이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도 꽤 괜찮았더라고요. 모처럼이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도 결국에는 최저가로 마감을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어제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일단 첫 거래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전일에 미국장에서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 잘 갔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연초 대비해서 일단은 1월과 2월에 2달 정도는 상승세를 잘 나타냈습니다. 그때 한창 미국에서도 빅테크주가 강했었고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잘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2월 8일에 23만 2천 원으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카카오는 2월 9일에 7만 원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장중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말 하염없이 주가는 흘러내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잘 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최저가까지 내려갔죠. 6월 30일에 네이버는 18만 600원으로 그리고 카카오는 4만 원대로 뚝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제 하루는 좀 달랐습니다. 18만 9,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카카오는 다시 5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도 6월 들어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각각 8%, 12%가량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빠진 거 대비해서는 정말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 들어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5% 이상 올랐는데 비해서 네이버는 소폭 오른 데 그쳤고 카카오는 오히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일단 간밤에는 미국 시장이 조기 폐장했기 때문에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지만 일단은 하반기에는 이들과 좀 함께 궤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국민기술주였었는데 지금은 뭐 국민밉상주라는 그런 수식어가 생긴 지 오래잖아요.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소액주주 네이버는 약 105만 명 그리고 카카오는 200만 명 이상을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겹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한다면 일단은 200만 명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순위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기준으로 11위고요. 카카오는 13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코스피 시총 대형주 이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꾸준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들였는데요. 순매수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들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외국인들은 거침없이 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3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연속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분 보유율도 뚝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네이버는 60% 정도의 외국인 보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47%로 카카오는 같은 기간 동안 35%에서 25%로 외국인들의 보유율도 확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각각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네이버는 팔았지만 카카오는 사들이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느냐, 시장의 전망이 같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시간에도 진만쌤이 분리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매출도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이 상반기에 굉장히 침체기를 겪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 분야 쪽에서 선방이 있었고요.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매출액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AI나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 쪽에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비용이 늘어났다면 수익성이 단기간에는 악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신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AI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그래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하반기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바로 AI 쪽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반 AI 서비스인 Q 베타 서비스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하이퍼 클로바 X, 이게 아무래도 해외에서 지금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그런 AI 대비해서 한국어 서비스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저렴하다라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쪽인데요. 오는 8월 24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네이버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코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코GPT 2.0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챗봇 서비스인 코챗GPT가 올해 중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증권의 내용을 본다면 네이버는 하반기와 하반기에 이 AI와 콘텐츠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부분은 조금 전에 살펴봤고 이 콘텐츠 쪽에서도 글로벌 IP 확산과 자체 제작 역량 강화가 하나의 골자가 될 것이며 이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률을 나타내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 성장 섹터 내에서 주도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보증권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그래도 2분기에는 오픈 채팅의 탭 도입과 톡스토어 판매자 채널 메시지 같은 여러 가지 개편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대부분의 광고 매출이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경기가 먼저 좋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기대감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반기에는 과연 좀 다른 모습을 보일지 개인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젠 시세도 안 열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네. 기대치 자체가 좀 사라졌습니다. 언제쯤 과거의 영광을 다시 좀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쪽도 2차 전지와 더불어 강세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AI로 촉발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우려가 진정되고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엔비디아 주문이 폭주하고 이에 발맞춰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이슈 등이 나오면서 어제도 시장에서 이러한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직납하는 업체들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패키징 쪽의 종목들 어제 프로텍도 굉장히 좋은 시세에 났습니다. 그 밖에는 IP와 펜리스 쪽 어제 칩셋미디어가 NPU 개발 소식에 무려 22%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제품보다 10배 빠른 속도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이 달리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네요. 넥스트칩, 텔레칩스 혹은 DDR5 관련한 종목들까지 전원 다 좋은 시세를 나타냈던 어제였습니다. 반도체 쪽에 힘이 돼줬던 뉴스들 계속 돌고 돌죠. 오픈 AI의 챗 GPT로 인해 GPU가 부각되고 거기에 함께 쓰이는 HBM 이슈가 드러나고 결국 이들이 패키징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패키징 쪽, 이제 후공정 쪽에 관심이 올라갔고요. 결국 차세대 D램은 DDR5가 받쳐줘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기판도 중요하지.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상황입니다. 때에 맞춰서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뉴스가 있었죠. 슈퍼 의리됐다라고 하면서 주요 빅테크 업체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다 이 차세대 HBM 반도체에 대한 샘플을 요청했고 이런 행위는 납품 전 최종 단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HBM 종목들이 올랐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들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가 TSMC에게 그동안 이렇게 외주를 계속 맡기고 있었는데 너무나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TSMC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왔었죠. 그래서 삼성과 위탁 생산 협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어제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삼성이 이것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2.5D 패키징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떠올려 본다면 또 기판과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에 관련한 종목들을 본다면 이 정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2.5D 패키징 이야기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기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대덕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부에서 FPGA 2.5 적용 기판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6월 달에 다뤄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2.5D 기판이라는 것은 결국 HBM과 연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SMC도 FPGA 비율이 37%인데 GPU 근처에 HBM을 붙여서 정보 전달한다. 그러니까 칩 마을을 연결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2.5D라고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5D가 붙은 날은 꼭 여지없이 기판 쪽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월 19일경에 아시아 AI 수혜주는 서버 반도체 그리고 PCB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신증권의 보고서를 같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대신이 이 기판 쪽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고요. 각 분야별로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것은 이스페타시스, MLB
기판의 모멘텀, GPU에 직납하니까 더 받았죠. 어제까지도 좋은 시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대덕전자 쪽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7월 달에는 다른 종목들도 다 비중 확대 의견인데 그중에서도 더 좋은 건 BGA와 연성 PCB 기판이다라며 심텍, 코리아서키트, BH, 인터플렉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자 나온 보고서입니다. 좀 따끈따끈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장 기판 시세가 나온다면 또 이쪽도 같이 볼만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판의 2차 순환매가 예상된다라는 대신증권의 보고서 오늘 관전 포인트로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클린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이 이제 포럼에서 2027년까지 클린룸에 대해서 7배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클린룸 이야기를 언제 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3월 달에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니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클린룸, 드라이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린룸 같은 경우는 미립자를 제어하고 환경 조건을 제어하는 룸이고요. 드라이룸은 공기 중에 수분량을 일정값 이하로 낮추는 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 모두 다 이 클린룸과 드라이룸의 이제 전방 산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거의 주요 산업 모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3월경에 작년에 흐름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흐름은 그 이후 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방테크가 이름을 바꿨죠. KN솔 올해 46% 올랐고요. 신성 ENG가 90%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네요. 저희 시간 출연자들의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꾸준하게 저희 방송 체크하시고요. 어제장에도 이 두 종목의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신성 ENG가 가장 좋은 탄력으로 26%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공장들이 골조공사 이후에 마무리가 되면 가장 먼저 설치되는 게 바로 펜필터 유닛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성 ENG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많이들 생겨날 예정이다 보니 그 부분의 모멘텀을 좀 더 땡겨 쓰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보통은 조금 단발적 시세로 끝이 났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꽤 괜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악재성 이슈는 요게 눈에 띄네요.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우리도 이걸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이슈네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갈륨, 게르마늄은 이런 곳들에 쓰이는데 중국의 목적은 컴퓨터 칩 사용에 쓰이는 것을 조금 방해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갈륨 같은 경우는 한 해 세계 생산량 43만 kg 중 42만 kg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압도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위기감을 조금 고조시키는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고요. 이 부분은 제닛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온 내용이어서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좀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자,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들 궁금해하는 섹터죠.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맛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장이 시작됐고요.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제 출발로 쏴줬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강한 시세가 났고요. 오늘 새벽 마감은 뉴욕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7월장 전략부터 짚고 갈게요. 네, 너무 쫄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 시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일단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 지수를 눌렀던 부분들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열린 마인드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완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적은 경기 침체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이유는 조금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만든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 어제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그 차익 실현 매물을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 인 겸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꽤나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기록한 게 저는 오히려 오늘 하루 정도 봤었을 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면은 부담이 되는 게 또 사실 이제 많이 샀으니까 내일 또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오늘 또 코스피를 또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좀 받아주면서 이제 선물은 또 반대로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던지는 좀 그런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뭐 반도체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하긴 하나, 사실 어제 2차 전지는 왜 오르지? 어제 에코프로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따지자고 하면 그냥 좋대요라고 이제 하는 그런 딱히 이유 없는 그런 상승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테슬라가 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이제 코스피는 직전 고점인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까지 지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혹여나 쉬어가더라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주도주,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간극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반도체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시장이 재미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소외주에 손을 가시기보다는 기왕 하시는 거 주도주 안에서 그 안에 테마와 그 안에 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혹여나 이제 꺾일 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이요. 에코프로 90만 원 넘었습니다. 이제 100만 원 황제주 가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양극재 업체들도 궁금하고요. 2차 전지 내에서 탑픽 어떤 거 꼽으세요? 사실 에코프로 상승은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 BM과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뭐 사실 뭐 공매도 쇼커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오래 버티신 개인들이 또 이기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의 말을 또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제주 이야기가 또 나오면 사실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이제 매번 황제주 가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고 옛날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황제주 가냐라고 했었을 때가 제일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수 레벨로 봤었을 때는 황제주에 등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쇼커버라는 게 정말로 이제 특이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 이제 100만 원에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조금 넘게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좀 사실 에코프로의 그 상승세를 따라가기엔 조금 이제 힘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에코프로 빨로 인해서 그 밑에 있었던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또 쇼커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마다 굉장히 특이한 이런 무브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굉장히 제가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왕 보시는 거 이제 양극재 대장주들,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다음 뭐 LNF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그런 양극재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이전에 삼성증권 리포트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공매도 쇼커버를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테마성 이슈도 좋겠지만, 일단은 뭐 굳이 어렵게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려 했는데, 오늘 진만 스픽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후로 넘겨놓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극재 쪽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을 때 어떨까요? 했더니 그래도 관심을 유지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던 바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카카오요. 네카오 묻기는 하는데 진만쌤은 따로 놓고 보자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어느 쪽에 더
좋은 시각을 주신 거예요? 네, 저기서 2년을 넘게 얘기했지만 매번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같이 묶이기보다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사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실을 이제 보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훨씬 더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기 좀 급급한 모습을 보여. 처음에는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 덕분에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와 좀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기왕 두 종목 보실 때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장기 투자로는 저는 네이버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당장 지금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의 가동을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당장 다음 분기에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손을 훨씬 더 들어주고 싶고요. 이제 뭐 제가 뉴스를 봤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손실 비율이 거의 99%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물린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뭐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IT 쪽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르게 되는데, 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의 잠깐의 반등에 취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예 바닥을 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15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갔었을 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리스크가 많은 이제 그런 IT 쪽이다 보니까, 어제도 당장 네이버가 이제 자사주 매각을 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이제 매물 부담감이 있고 당장 자금줄에 대해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너무나 높게 사서 물려 계셨는데 내가 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조금 살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보다는, 지금 뭐 충분히 이제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단기 뭐 3, 4% 올랐을 때 매도하시기보다는 내년이나 1년 반 정도를 보고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지금 가격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투자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정말로 한 달에 뭐 몇 주씩 사겠다, 이제 혹은 이제 내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네이버가 멀리 보기 너무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네이버의 손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장기 투자하기 너무 적합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방법을 조금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네요. 좀 단기적으로 시세 대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금 관심 갖지 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네이버 쪽을 살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이자 저희 시장의 중요한 섹터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GPU, HBM, DDR5, 기판 계속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이 나는 건 시세가 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네카오 얘기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이 좀 우울감과는 좀 달라요. 네. 이쪽 시세 계속 나는데 지금은 뭘 사야 돼요? 네, 매번 이제 보면 반도체 보면 또 올라 이제 예전에 2차 전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 기대감이 조금 이제 있기는 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되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다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즉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예전에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게, 굳이 그냥 이제 하위권 종목 밴드사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수페타시스 보시라, 대장의 품격을 여전히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시총 2조도 넘었고요. 매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낙수 효과 가지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가 오르면 당연히 고성능 이제 램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이제 DDR5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DDR5 관련주들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관련 반도체 종목 중에 DDR5 관련 종목들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해성DS와 심텍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바닥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반도체 제가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면 정말 많이 올랐겠지만 지금 사실 그 부분들을 기대를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DR5 관련주들을 저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뭐 2차 전지로 비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양극재 업체들이 오르게 되면 그 하위 밴드사들도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BM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된다라고 하면 DDR5 관련주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상승세가 한 10에서 20%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작년, 재작년에 증설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을 땡겨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고평가 받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에 증설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히 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두 종목 해성DS와 심텍 두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청자분이 두 종목 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네요. 진만쌤과 통하신 분이 있습니다. DDR5 미리 주목할 관련주로 해성DS, 심텍 살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갈게요. 저희 AS 한 종목만 조금 해볼게요. 5월 4일에 종목이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이미 한 48% 정도 수익이 났어요. 오늘 말씀 주신 심텍과 어찌 보면 기판 쪽에서 섹터는 겹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좀 더 주력하는 기판은 다릅니다. 한 포트에 기판주를 둘 다 넣은 분들이 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럼 대덕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8, 9 심텍 써야 돼요? 사실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여가지고 기왕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아까 이제 상승룸이 10에서 20% 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기판주들은 실적 발표가 더 악재 해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실적 시즌 이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도 제가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원래 이제 망한다고 할 때 사야지 이제 그게 그때 정말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전자, 심텍 모두 다 일단은 긍정의 시각으로 대덕전자도 홀딩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각 섹터 전략 진만쌤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